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여러분은 어떤 연애 타입이신가요? 연애 타입이요? 갑자기 왜 연애 타입? 다 이유가 있죠. 오늘은 자신의 연애 타입을 알아볼 수 있는 심리 테스트로 내 손을 잡아요의 문을 열어보려고 해요. 심리 테스트.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향을 골라주세요. 향. 네, 1번 라임이나 오렌지처럼 상큼한 향. 2번 솜사탕, 캔디처럼 달콤한 향. 3번 은은한 꽃향기. 4번 허브처럼 청량한 향. 네. 어떤 향이 저는 단 걸 좋아합니다. 달콤한 향. 저도 맞아요. 저도 달콤한 향이 좋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 둘이 연애 타입이 맞는 것 같은데 다들 마음에 드는 향 고르셨나요? 심리 테스트 결과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그럼 2월의 첫째 날에 보내드리는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잔뜩 궁금증만 주고 네.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알려준다 그랬죠. 이런 게 바로 테스트. 연애의 고수라는 밀당. 그렇군요. 네. 먼저 상큼한 향, 달콤한 향, 꽃향기, 청량한 향 이렇게 있었는데요. 결과 알려드릴게요. 먼저 1번 라임이나 오렌지처럼 상큼한 향을 고르신 분들은 네. 언제 어디서나 인기가 많은 타입이라고 해요.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해서 어장 관리에도 능숙하다라고 하네요. 예. 저희는 인기가 많은 타입은 아닌가 봐요. 그리고 2번 솜사탕과 캔디처럼 달콤한 향. 저랑 순철 씨가 선택한 건데요. 네. 이거는 영화 같은 사랑을 꿈꾸는 로맨틱한 순정파인 건 아니신가요? 첫눈에 사랑에 잘 빠지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은한 꽃향기를 택하신 분들은요.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타입이라고 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허브처럼 청량한 향을 선택하셨다면요. 지적이면서도 대화가 통하는 이성관계를 선호해서 플라토닉한 사랑을 추구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이 결과 맞는 것 같나요? 예, 저는 맞고요. 아, 예, 첫눈에도 잘 반하고 네. 영화 같은 사랑을 그렇군요. 하려고. 운명 같은 사람. 혹시는 어떤 것 같습니다. 저도 맞아요. 금사빠라고 하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그런 사람. 것 같은데. 네, 저요? 아닌 그런 것 같다고요?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저 맞아요. 왠지 막 꽃향기를 좋아할 것 같고 막 그런데. 꽃향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주는 거 별로. 주는 거 뭐 좋아하긴 한데 받는 게 조금 더 좋은. 주는 것도 좋아해요. 네. 사실 근데 이게 심리 테스트도 그렇고 뭐 토종 비결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재미로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신년 운세 이런 것도 다 재미로 보는 거죠. 좀 근데 재미로 보는데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경향도 있는 결과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그런 게 재미로 아닐까요? 깨맞힌다. 그런 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깨맞힌다. 네, 맞아요. 그런 거죠. 그래요. 어쨌든 뭐 금방 사랑에 빠지는 두 사람과 함께 오늘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4개 부처가 세 번째 합동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2016년 세 번째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재도 다양하고 다루기 까다로운 그 겨울옷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겨울옷은 특히 올바른 보관 방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겨울옷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이번 주 누드화 특집을 준비했어요. 누드화 특집의 첫 번째 작품은요. 구스타프 클림트의 다나에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국제 정보 톡톡에서는 회식에서 살아남는 회식 행동 강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네. 자,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 업무 보고 이제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업무 네. 보고. 첫 번째 업무 보고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이 됐고, 두 번째는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이란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세 번째 업무 보고의 주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데, 자, 특히 청년 일자리와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네, 이것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주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가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관심이 많은 만큼 이런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나왔다 이거죠. 네. 자, 그럼 올해 어떤 정책들이 추진될 계획인지 보건복지부의 업무 보고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보건복지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화하는 것을 최우선 업무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또 지난해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의료 보장을 강화해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복지 정책들보다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네. 내실화시키겠다. 뭐 그런 이런 거죠. 계획이죠. 네. 그냥 무엇보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화하겠다는 내용에 관심이 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이번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민들의 복지 서비스를 전담 관리하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주민센터가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을 개편하게 되는 거죠. 복지부에서는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네. 이런 일을 위해서 복지 인력 6,000명을 확충하고 700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관공서 가보면 굉장히 딱딱하다 뭐 이런 느낌만 한데 이제 사랑방이 된다. 뭐 이런 네, 거예요. 그런 거죠. 자, 맞춤형 복지 전담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복지를 전담하는 팀이라고 하니까 복지에 대해 전문적일 것 같고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춤형 복지 전담팀은 지역사회 복지 봉사자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발굴하고 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찾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지자체별로 업무 조정을 통해서 여유 인력을 확보해서 복지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2018년까지 전국 3,496개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 담당 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주민센터가 맡는 복지 업무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겠군요. 네. 그래요. 올해는 그 또 달라지는 게 기초생활보장제도 그것도 좀 확대된다고요? 네네. 먼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오릅니다.
지난해 대비 4% 인상된 439만 원으로 오르는데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확대돼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급여액이 월평균 45만 6천 원에서 51만 7천 원으로 13.4% 오르게 됩니다. 네, 기존 중위소득이 오르고 급여 선정 기준이 확대된다면 아무래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네. 되는데 진리죠 이게. 그렇죠. 자, 보육 서비스는 올해 어떻게 달라지나요? 오는 7월부터는 종일반 위주의 보육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개편되는데요.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다자녀 가구와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하루 12시간의 종일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이제 종일반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잠깐 이렇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야 되니까 네. 그런 경우도 좀 있나요? 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가구에서도 일시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면 시간제 보육반 이용이 가능한데요. 네. 시간제 보육반은 지난해 230개에서 올해는 380개로 확대한다고 하고요. 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15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은 150개소, 직장 어린이집 80개소를 각각 확충할 계획입니다. 네, 이 밖에도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무환경 개선 비 요것도 인상된다고 하니까요. 보편적이면서도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보육교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개선이 돼야 돼요. 네. 자, 우리 사회에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복지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데 올해는 어떤 방안들이 추진될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하고요.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에게 사전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려서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게 되고요. 기존에 따로 이용해야 했던 방문요양과 간호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문요양 간호 통합 서비스 시범 사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제 요새 뭐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도 있고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도 있듯이 뭐 나이는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나이가 들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치매다.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치매 경우에는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그 가족들도 참 힘든 병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치매 환자 가족 휴식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장기 요양시설 내에는 치매 전담실을 도입하고 초기 치매 환자가 이용하는 치매 특별 등급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기존의 매달 52시간에서 63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치매 환자에 집중됐던 서비스가 치매 환자를 둔 가족에게까지 확대된다는 얘기. 네. 이거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도 잘 몰라서 혹은 알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서 복지 혜택이 닿지 않는 곳에 이게 복지 사각지대라고 좀 얘기하잖아요. 네네. 예,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어떤 준비가 또 되고 있나요?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복지로 포털 사이트와 복지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고요. 단전이나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징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 대상자를 미리 발굴하고 읍명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발굴된 대상자에게 어떤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해요. 특히 요즘 아동 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또 큰 사건이 있었고. 네. 그래서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장기 무단 결석 아동에 대해서는 교사와 읍면동 주민센터의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가정 방문을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고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범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실시합니다. 네,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더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성가족부의 업무 보고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여성가족부는 국민행복을 주제로 올 한 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인재 양성과 경력 단절 여성 지원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일. 이것도 일인데 아, 참 진짜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여가부는 우선 일, 가정, 양립, 선도 기업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네.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원격근무 제도를 채택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일, 가정, 양립, 선도 기업으로 선정해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하기로 했고요. 임신부를 위한 배려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기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오는 3월 25일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또 중소기업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모성 보호 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는 스마트 근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직장에서는 제도가 좀 잘 돼 있어도 마음 놓고 제도를 좀 이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뭔가 회사 분위기 같은 것도 그러니까 있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출산 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확산하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 친화 경영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는데요. 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지난해 1,363개에서 올해 1,8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 가정, 양립, 선도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고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보다 확대되고요. 네. 출산 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가 도입되고 가족 친화 기업도 더 늘릴 계획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자, 이번 업무보고에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먼저 현재 600만 명 정도의 비정규직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열정페이 이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 발표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 그렇겠죠. 어떻게 되나요? 네. 올해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목표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주는 지원금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 때 비정규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예방과 지도, 점검이 더욱 강화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무급이나 아주 적은 임금을 주는 열정페이 관행. 그렇죠. 요거 정말 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열정페이 이거 진짜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말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딱 뭔가 느낌이 오는 그런 말이잖아요.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인턴과 근로자 간의 교육 훈련과 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담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육이나 실습이라는 명목하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방지할 계획이고요.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영세 사업장에서 기초 고용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서면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화하고요. 최저임금을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재가 좀 강화되니까 열정페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죠? 네. 자, 우리 이주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흉내냈던 블랑카 생각이 나네요. 사장님, 최저임금은 지켜주세요. 사장님 나빠요.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자, 그럼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내 일찾기 패키지를 신설해서 약 13만 명의 청년 구직자들에게 사전 적성 진단부터 교육 훈련, 취업 알선, 사후 관리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교육 훈련 단계에서는 대기업 주관의 현장 훈련과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고용 디딤돌 사업을 시행하고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청년 인턴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한 각 부처의 업무 보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성과가 기대되는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청년층, 여성, 아이, 어르신들까지 각계각층을 위한 정책들이 좀 잘 추진돼서 국민들이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여보, 왜요? 아니 이게 옷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거 옷? 왜요? 아니 옷이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패딩은 숨이 다 빠지고 이 니트는 내가 아끼는 건데 목 부분이 다 늘어났잖아요, 이거. 이거 깨끗하게 세탁해서 옷걸이에 잘 걸어둔 건데 왜 이렇게 됐지?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겨울옷은 옷마다 보관 방법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소재에 따른 보관 방법으로 보관해야 옷이 망가지지 않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어요. 아, 여보가 저보다 살림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살림을 좀 해보세요. 어쨌든 겨울옷은 보관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 몰랐어요. 앞으로는 옷 보관 방법을 잘 따져볼게요. 그 전에 순철 씨가 살림 좀 많이 도와줘요. 이렇게 꾸며봤는데요. 네. 진짜 화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자분이 더 잘하시면 남자분이 하셔야지. 옷 보관을 잘못해서 버리게 된 옷들이 꽤 많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겨울 옷들은 부피도 크고 소재도 다양해서 잘못 보관하면 망가지기가 일쑤예요. 네, 그래서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새 옷처럼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겨울옷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가 니트를 좋아해서 겨울에는 니트를 즐겨 입는데요. 니트가 좀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니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니트는 옷걸이에 걸어 보관하면 목 부분이 금방 늘어나요. 어쩐지 제가 목 부분이 늘어난 니트가 있거든요. 싸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보관을 잘못했나 봐요. 싼 옷걸이에 걸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자, 옷이 변형되지 않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이 니트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습자지를 사이에 끼워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차곡차곡 쌓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니트는. 습자지. 니트를 옷걸이에 오래 걸어둬서 옷이 망가진 거였군요. 네. 그러면은 패딩은 진짜 어떻게 보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요새 이제 털 패딩들 많지 않습니까? 네.
오리털, 거위털. 네. 거위털은 비싸서 못 삽니다만은 이 거위털이나 오리털이 사용된 고급 소재 패딩은 드라이 클리닝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 드라이 클리닝은 패딩 속에 들어있는 오리털 자체 천연 기름까지 제거될 수 있어서 패딩의 보온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패딩을 세탁할 때는 미지근한 물에 중성 세제로 손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냥 집에서 손 세탁하는 게 좋군요. 네, 손 세탁 후에는 이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좋고 패딩을 오랜 시간 걸어두면 충전재가 아래로 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평평한 곳에 좀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패딩을 접을 때는 말이죠. 네. 밑단부터 둥글게 말아준 뒤 모자 부분에 넣으면 부피도 줄어들고 보관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보관하기에 제일 까다로운 옷이 바로 가죽 소재의 옷이에요. 네. 약간 조금만 잘못 보관해도 흠집이 생기기도 하고 소재가 좀 잘 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름질 염려도 있고. 가죽을 사용한 옷은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를 털고 가죽 전용 클리너로 이 얼룩을 닦아서요. 완전히 건조를 해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죽 전용 클리너가 있군요. 네, 그래요. 가죽은 세탁하면 소재가 상할 수가 있어요. 가죽이니까. 그래서 세탁을 최소화하고 커버를 씌워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죽으로 된 부츠는 어떻게 하나요? 가죽 부츠. 네. 이거 많이 신으시죠. 네네. 이 가죽 소재 부츠도 마른 천으로 물기를 제거해가지고요. 보관을 하면 좋고 신문지를 말아서 부츠 안쪽에 넣어두면 좋은데요. 신문지를 넣어두면 부츠의 습기를 제거를 해주고 부츠의 모양을 유지시켜줘서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일석이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죽 옷은 가죽 전용 클리너로 그리고 부츠는 뭔가 신문지 같은 걸 넣어둬라 이런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가죽 소재는 정말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무스탕이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자라면 다 입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이 무스탕을. 작년에 특히 그랬고 올해는 약간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스탕은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무스탕은 말이죠. 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변색이 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을 수 있거든요. 이 무스탕을 보관할 때는 먼저 전용 솔이 있습니다. 이 전용 솔로 이게 해주거나 빗을 사용해가지고 무스탕 털을 반대 방향으로 빗겨주고요. 먼지를 털어낸 뒤에 천덮개로 덮어서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겨울에는 사람들이 코트도 많이 입잖아요. 네. 이 모직 코트 보관법 이것도 있을까요? 네, 모직 코트는 집에서 세탁하기보단 전문 세탁소에 맡겨서 드라이 클리닝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하지만 너무 잦은 세탁이나 드라이 클리닝은 원단의 광택을 잃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옷은. 흰 코트는 관리하기가 힘들겠네요. 네. 작은 얼룩은 중성 세제를 풀어서 제거하거나 벤젠을 부드러운 천에 묻혀서 한쪽으로만 얼룩진 부분을 닦아주면 얼룩이 제거됩니다. 모직 소재 자켓 그리고 코트는 냄새를 잘 흡수하고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서 습기를 제거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옷걸이에 걸어둘 때는 안감이 겉으로 오게 걸어 보관하시면 오래 깨끗하게 상태를 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방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방법들. 그런데 이미 관리를 잘못하거나 세탁을 잘못해서 이미 변형된 옷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변형된 옷을 되살리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옥희 씨가 좋아하는 니트. 네. 니트는 잘못 세탁할 경우에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이거 진짜 속상하죠. 니트가 줄어들었을 때는 헤어 트리트먼트를 물에 살짝 푼 다음에 줄어든 니트를 넣고 담가뒀다가 10분에서 20분 후에 옷이 부드러워지면 이 물 안에서 손으로 모양을 살려가지고 원하는 만큼만 쭉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늘린 후에는 물로 헹구지 말고 그늘에
이 눕혀서 말린 다음에 다림질로 마무리하면 원래대로 복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헤어 트리트먼트로? 네. 이거 진짜 해봐야겠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있다면서요. 숨이 죽은 패딩을 되살리는 법. 네, 숨죽은 패딩을 되살리려면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요. 바로 테니스공 5개입니다. 먼저 테니스공 2개는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좀 딱 놓고, 그리고 구멍 뚫은 테니스공을 패딩 주머니에 넣고 패딩의 모든 지퍼를 채워줍니다. 네. 그리고 패딩과 나머지 테니스공을 세탁기에 넣고 30분 동안 탈수를 시켜주세요. 탈수가 끝난 후에 패딩을 꺼내면 빵빵하게 패딩의 숨이 살아나게 됩니다. 진짜 신기한데요? 네. 테니스공 2개는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3개는 패딩과 함께 세탁해라. 네. 신기한데요? 방법도 되게 간단하고. 소리가 되게 요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게요. 뭔가 집이 무너질 것 같은. 부부부부부부 하고 있는. 근데 뭐 무서워하지 말고 한번 용기 있게 도전해봐라. 네. 이런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끼는 겨울옷 올바른 세탁법으로 세탁하고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새 옷처럼 깨끗하게 입으시길 바래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 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네, 이번 시간은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요. 그림 읽어주는 여자가 특별하게 특집을 준비해봤어요. 특집이요? 네. 어떤 특집인가요? 네, 다음 주는 설날 특집이 있고 오늘은 이번 주 그림 읽어주는 여자는 여러 화가들이 그린 누드를 소개하는 누드화 특집으로 꾸며봤어요. 누드 김밥 문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누드화 특집. 자, 누드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기대되면서 옥시 씨가 뭐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나 옥시 씨는 굉장히 잘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누드도 예술이다 이런 생각으로 보면 되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워낙 화가들이 이게 누드를 소재로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화가들이 유명한 누드화를 모아볼 수 있다. 네, 것도 맞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렇다면 누드화 특집 첫 번째 시간인데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다나에라는 작품입니다. 남자의 신체든 여자의 신체든 누드는 화가들이 즐겨 그린 소재였어요. 저번에 제가 소개했던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미켈란젤로는 심지어 예수마저도 누드로 그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었죠. 옛날에는 아무리 서양이라도 이렇게 대놓고 그린 누드화를 본다는 거는 외설스럽게 여겨졌었어요. 네. 그런데 화가들은 대체 왜 누드화를 그렸을까요? 누드화 의미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림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요? 정확한 인물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실루엣도 정확하게 네. 표현이 되고 옷에 가려지지 않고 막 그러겠죠. 네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인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보다 가장 아름답다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화가들이 누드화를 그린 이유가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인간의 본질적이고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그렸던 게 아닐까 해요. 자, 누드 특집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처음 작품이 클림트의 다나에라고 네. 했잖아요. 클림트는 예전에 키스라는 작품으로 먼저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남자가 키스하는 모습을 좀 아름다우면서도 관능적으로 표현했었는데요. 네, 바로 그런 관능적인 그림이 클림트 그림의 특징이에요. 페미니스트인 클림트는요, 여성과 성을 주제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누드 특집을 하자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클림트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제 생각에는 다나의 이 작품은요, 클림트가 그린 모든 그림에서 느껴지는 그 에로티시즘의 끝 같아요. 네. 진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그림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많이 네. 커지는데요. 자, 그런데 다나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이 다나에란 뜻, 네, 생소한 단어인데, 그죠? 다나에는요, 이름이에요.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이거든요. 다나에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아르고스 나라의 공주입니다. 아르고스는 아크리시우스 왕이 다스리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 나라에 불길한 예언 하나가 왕에게 내려집니다. 아크리시우스의 딸 다나에가 낳은 자식이 아크리시우스를 죽게 만들 거라는 신탁이었어요. 그렇군요. 신탁이라. 네, 그러니까 손자에 의해 너는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신탁을 받게 됐다는 거죠. 갑자기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리스 신화 중에 이 파리스의 심판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죠. 그때도 이 나라의 왕자가 태어났을 때 여왕이 나라가 불바다가 되는 꿈을 꿔서 이 왕자가 나라를 망하게 할 징조라고 여겼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왕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지 않으려고 왕자인 파리스를 산에 버렸는데 산에 사는 양치기들에 의해 목숨을 구한 바람에 장성한 파리스가 정말로 트로이를 망하게 만들고 말았죠. 트로이. 네. 아크리시우스도 예언을 현실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딸을 창문도 문도 없는 철탑에 가두고요. 그 철탑을 사나운 개가 지키게 만들어서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사방이 막힌 철탑의 꼭대기에 식수를 넣을 만한 작은 구멍만 만들어 놓아서 아무도 다나에를 볼 수 없었고 다나에 또한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나에는 이렇게까지 한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아크리시우스의 마음도 진짜 슬펐을 거예요. 딸을 가둬둬야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 다나에가요, 성장하면 할수록 점점 더 미모가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원래 이제 햇빛 못 보고 이러면 피부가 안 좋아져가지고 아름답지 않았을 텐데. 뭔가 그런 창백한 피부가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철탑 안에 갇힌 공주가 그렇게 예쁘다더라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소문까지 났어요. 이제. 네네네. 자, 옛날에 그런 동화 있었지 않습니까? 배를 짜는 배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레. 그 물레 바늘에 찔리면 공주가 죽는다. 그러니까 전 나라에 물레를 없애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운명이었는데 결국 어떤 할머니가 배 짜는데 이제 물레에 손을 딱 찔리면서 공주가 잠들게 되는 그런 동화인데 그런 거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 벌써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좀 듭니다. 네네, 그런 그렇죠. 배가 나타날 것 같아요. 물레가. 네. 철탑에 갇힌 아름다운 공주. 자, 그렇다면 꼭 그 금기를 깨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 할머니처럼. 네, 물레 짜는 물레를 할머니처럼. 짜는 할머니처럼. 네. 이 소문을 그냥 지나치지 못할 인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신들의 왕이자 천하의 바람둥이인 제우스. 제우스. 네. 제우스는 그렇게 예쁘다는 다나에를 한번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제우스는 황금빛의 비로 변신해서요. 레인 말하는 거죠. 비. 철탑 안에 스며들어요.
다나에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제우스는 비의 모습으로 다나에와 관계를 가집니다. 그 한 번의 관계 때문에 다나에는 아이를 임신하고요. 아들을 낳는데요. 바로 메두사를 퇴치한 영웅 페르세우스입니다. 베르세우스. 네, 이제 이 신화의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해지실 텐데요. 네. 과연 예언대로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지시죠? 그렇죠. 아들을 낳았는데 신화에서는 그 예언을 좀 빗나간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언대로 될 것 같기도 하고 왕이 그 손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죽게 되는지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네, 근데 오늘 오프닝에서부터 저희는 좀 밀당을 좀 해보려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그림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이 다나에라는 여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네네. 다나에에 관한 이 신화 이야기는요. 많은 화가들에게 매혹적인 그림 소재였어요. 철탑에 갇힌 아름다운 여자와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하룻밤 관계를 가진 이야기. 되게 좀 뭔가 되게 야릇하고 뭔가 끌리잖아요. 예. 그래서 화가들은 다나에에 관한 신화에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하고 해석을 달리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숙하고 순결한 다나에와 성스러운 황금비 혹은 제우스가 황금비가 돼서 찾아왔다는 이야기에 주목을 해서 다나에를 황금을 탐하는 여자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순결한 다나에와 탐욕의 다나에 이렇게 극과 극으로 표현이 됐었어요. 그렇군요. 클림트는 어느 쪽으로 그렸나요? 황금 만능주의로 그렸나요? 순결한 클림트는 그 어느 쪽도 아닌 다나에와 제우스가 관계를 가지는 장면에 주목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중도. 중도,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왜 클림트가 그린 그림 중에 에로티시즘의 끝이라고 했는지 그림 설명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이 그림의 주인공 다나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아크리시우스 왕의 공주입니다. 아르고스 나라의 왕 아크리시우스는 자신의 딸이 낳은 자식이 왕을 죽이게 될 거라는 신탁을 받고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공주가 어떤 남자도 만나지 못하도록 철탑에 가둬버리는데요. 다나에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발동한 신들의 왕 제우스는 황금색 비의 모습으로 변해서 철탑 안에 스며들어 다나에를 만나고 사랑에 빠져 동침하기에 이릅니다. 클림트가 그 순간을 상상해서 그린 작품이 바로 다나에입니다. 이 작품은 일반적인 그림과는 다르게 정사각형의 캔버스에 그려졌는데요. 다나에는 그 캔버스 안에 갇힌 것처럼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철탑 안에 갇힌 다나에를 상징합니다.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늘어뜨린 누드의 다나에는 육감적인 몸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나의 풍만한 허벅지 사이로 황금비로 변신한 제우스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순결한 삶을 살았던 다나에가 처음으로 남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눈을 감은 다나에는 두 뺨이 붉게 상기되고 입술을 살짝 벌린 채 황홀경에 빠진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빛의 화가라고 불릴 정도로 그림에 금색을 많이 사용한 클림트는 제우스가 변신한 황금비를 통해 금색을 관능의 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나에가 처음으로 남자를 받아들인 순간을 그린 그림에 인물이라고는 여자인 다나에 하나뿐입니다. 클림트는 그림 속의 상징으로 남자를 대신했습니다.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황금 빗줄기의 끝에 작은 검은색 사각형이 있습니다. 클림트의 그림에서 사각형은 남성성을 상징합니다. 정사각형의 캔버스 또한 다나에가 갇힌 철탑이자 남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나에의 등을 살짝 가리고 있는 갈색의 비단천에는 동그라미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클림트 그림에서 여성성을 상징합니다. 다나에와 제우스의 이야기는 많은 화가들의 그림 소재가 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클림트만큼 관능적으로 표현한 화가가 없습니다. 클림트가 포착한 다나에는 절제와 순정을 강요하는 아버지가 만든 족쇄에서 벗어나 황금비를 맞이하는 성스러운 순간에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네, 그림 네. 정말 에로티시즘을 네. 자극하는 관능적인 네. 그런 그림입니다. 갑자기 도시가 생각나기도 하고. 어느 도시요? 아닙니다. 아. 장난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그림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상상력을 자극하는 더 야릇한 그림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신화 얘기를 마저 해드릴게요. 그래요. 궁금하네요.
네, 다나에가 낳은 아들을 차마 죽일 수 없었던 아크리시우스는요, 다나에의 아들 페르세우스를 괴짝에 넣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여기서 너가 알아서 너의 삶을 잘 해봐라. 뭐 죽던지 아니면 고래가 되든지. 네,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괴짝에 던진 거죠. 하지만 제우스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도움을 빌어 두 사람을 구해내는데요. 무사히 장성한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물리치고 돌아오던 중에 라리사에 들러 창 던지기 대회에 참가하는데요. 그런데 하필 그때 아크리시우스가 자기 나라에서 라리사에까지 와서 창 던지기 대회를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필 그때 페르세우스가 던진 창에 맞아 죽고 맙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신탁은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네. 역시 모든 예상은 틀리지 않다. 신화는 그렇게 되는군요. 진짜 허무하게 죽지 않나요? 그렇죠. 뭐 허무하기도 하고 정말 그러네요. 네. 신화는 언제 들어도 좀 흥미로운 내용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자, 그래 오늘은 에로티시즘을 가장 잘 표현한 화가 클림트의 작품 다나에를 살펴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그것, 피할 수 없는 그것, 바로 회식입니다. 아우, 생각만 해도 속 쓰리네요. 그렇죠. 어제 술 드셨다면서요? 순철 씨는 회식은 아니지만 월요병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 수요일 되면 목소리 바뀔 겁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오늘은요, 회식 행동 강령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연말에 몇 개씩 되는 송년회 하느라 적지 않게 힘들었는데 어느새 신년회가 이어지고 또 신입사원들 들어오면서 환영회도 갖게 되고 이래저래 술자리가 잦아지는 걸 피하기 어려운 1월이네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술자리도 피할 수 없다면 아주 즐겁게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술자리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물론 술을 잘 마시는 사람까지도 지치게 만듭니다. 술자리가 우울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 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술을 못 마시든 잘 마시든 간에 술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술 마시는 타입별로 각종 회식, 술자리 모임에 대처하는 행동 강령이죠. 술을 한 잔도 못하는 사람부터 적당히 재밌게 마시는 사람은 물론 정말 만취할 때까지 즐기고 싶은 주당까지 이 행동 강령만 지킨다면 즐겁게 회식 자리를 누릴 수 있으실 거예요. 첫째, 오늘은 술 마시기 싫은 타입이라면 꾀병, 화장실, 마이크를 지키세요.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시거나 약한 분들에게 요즘은 억지로 술을 권하지 않는 분위기죠. 그러니 이런 분은 별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연일 이어지는 술자리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분들. 술 잘 마시는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집중 공격이 들어오는데 어지간한 핑계는 통하질 않습니다. 한약 먹어요 같은 얘기는 아예 씨도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회식에서 피할 수 없는 술에 대처하는 요령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분이 쓰기 좋은 비책은 꾀병이죠. 아프거나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특별한 약을 먹는다고 해야 합니다.
당일날 갑자기 그러면 다들 꾀병인 줄 알 테니까 전날부터 인상도 좀 쓰고 속이 쓰리네, 내시경을 해야 할까봐 등등의 연막도 필요합니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회식 자리에서 문간에 앉아서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고 열심히 고기를 굽거나 음식을 챙겨야 합니다. 누군가가 술을 권하려는 눈치가 보이면 잽싸게 종업원을 불러서 모자라는 음식을 주문하고 전화도 좀 받으세요. 좀 궁색하긴 하지만 몸 하나는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둘째, 술은 좋지만 살찔까 두려운 타입이라면 염소가 돼서 채소와 물을 열심히 공략하세요. 힘들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당신, 그런 당신에게 송년회와 신년회로 이어지는 연말연시 모임은 그동안 쌓은 공든탑을 무너뜨리기에 좋은 위기입니다. 5잔이면 밥 한 공기 칼로리와 맞먹는 소주는 기본이고 온갖 기름지고 열량 높은 안주가 당신을 유혹합니다. 그렇다고 힘들게 성공한 다이어트를 포기할 수는 없고 술자리를 즐기고는 싶지만 눈앞에 쌓인 음식과 술을 마다하지 못할까 두려워 떨고 있다면 이 행동 강령을 꼭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고픈 상태로 회식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자꾸 이것저것 먹게 되고 자연히 술도 함께 마시고 맙니다. 그러니까 회식 자리 전에 칼로리 낮은 음식들로 살짝 요기를 하고 가야 합니다. 또 회식 자리에선 눈치 보지 말고 채소류부터 먹습니다. 샐러드의 드레싱은 살짝 건져놓은 센스가 필요하죠. 그리고 튀긴 음식보다는 찐 음식 종류를 공략하면서 가볍게 술을 마셔야 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요령은 술 마시는 도중에 물을 자주 마셔서 술의 독한 맛도 없애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술에도 칼로리가 있으므로 무작정 마시기보다는 양을 정해놓고 마시는 게 좋습니다. 소주는 한 잔에 64kcal, 맥주는 한 잔에 139kcal이니까 적당한 양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자, 기분 좋게 먹고 마셨으면 적당히 소화할 방법을 찾습니다. 수다를 떠는 건 기본이고요. 너무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말고 종종 바람도 쐴 겸 움직입니다. 다른 장소로 옮길 때도 가까운 거리라면 걷고 건물에서는 계단을 이용하시고요. 노래방에서는 신나게 댄스를 즐기세요. 다음날 저울 위에 올라서도 당신은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즐기며 적당히 술 마시는 타입이라면 완급 조절과 휴식을 하면서 그리고 맛있게 즐기세요. 술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는 당신. 게다가 지나친 음주가 몸과 마음은 물론 분위기까지 망칠 것을 염려하는 세련된 당신은 술자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음 행동 강령만 잘 지킨다면요. 자, 무엇보다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술 많이 권하고 많이 마시는 사람은 대개 몰려 있으니까 이들을 살짝 피한 곳에 자리를 잡는 게 좋습니다. 또 초반에 오버하면 안 됩니다. 대개 송년회에서는 누군가 주도해서 원샷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무작정 쫓아가다가는 금방 망가집니다. 따라서 적당한 속도로 술잔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쉬어가는 것도 포인트죠. 전화를 받으러 일어서거나 음식을 주문하면서 한 템포 쉬는 거죠. 술에 취한 상사나 동료가 일어설 때 부축하면서 함께 빠지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초반부터 이런 센스를 발휘했다가는 의도가 들통날 수도 있으니까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술을 맛있게 마셔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그러려면 적당한 술과 안주를 함께 섭취해야 하는 법. 즐거운 대화가 어우러진다면 잊지 못할 술자리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넷째, 끝까지 술 마시는 타입이라면 폭탄주, 게임, 맛있게, 필름 이 4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날이 기회다. 며칠 동안 못 마신 술 다 마셔줄 테다 하고 술자리를 기다리는 당신은 진정한 주당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당이라도 술에는 못 이기는 법인데요. 기분 좋게 술을 이기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주당을 위한 행동 강령을 소개합니다. 아무리 술을 잘 마신다고 해도 송년회와 신년회로 이어지는 연말연시는 장기전인데요. 특히 12월과 1월에 페이스를 잘못 유지하면 소문난 주당인 당신도 금세 술 마시기 싫은 타입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무리하는 것은 금물이고요. 술을 이기려 하지 말고 술을 즐기는 마음으로 속도를 조절하세요. 술자리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폭탄주만한 것도 없죠. 만들기 쉬운 소맥 폭탄이 인기입니다마는 약간의 기술을 발휘하면 더 맛있고 순한 폭탄주로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맥주잔에 콜라를 반 채운 소주잔을 넣고 그 위에 소주를 채운 소주잔을 겹쳐 넣습니다. 맥주로 나머지를 채우면 끝. 씁쓸한 소주 맛 뒤에 달콤한 콜라 맛이 입맛을 달래줍니다.
또 요즘 많이 마시는 막걸리도 텁텁한 맛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이다와 요구르트를 섞으면 맛있는 칵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막걸리와 사이다를 5대1 정도로 섞고 요구르트를 1개 부어주면 끝. 폭탄주를 그냥 마시면 재미없으니까 요즘 인기 끄는 게임을 준비해서 벌주로 마시는 것도 좋겠죠. 간단한 게임을 미리 찾아두는 것도 주당의 센스입니다. 주당이 조심할 것은 단 하나, 필름이 끊겨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마무리를 잘했는지 기억하고 늦은 밤 뒷수습까지 깔끔하게 잘했다면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주당이자 회식 자리에서 인기 스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축구장에서는 축구 잘하는 사람이, 골프장에서는 골프 잘 치는 사람이 최고이듯이 술자리에선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최고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식 모임을 재밌게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사람한테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네, 저는 모두가 알듯 술을 좋아하는 편이니까 즐기며 적당히 마시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요새는 양이 좀 많아져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네. 딱 소주 2병이다라고 이제 주량을 정해놨었는데 넘어가고 그 넘어가면서 필름도 안 끊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늘어났네요. 예,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술이 늘는 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회춘인가? 그만큼 많이 마시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적당히 마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오키 씨는 술을 마셨던 걸로 제 기억이 됩니다. 네. 네, 저는 한 반병 정도? 근데 한 잔 마시자마자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약간 그게 좀 문제예요. 근데 취한 사람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좀 천천히 마시거든요. 꺾어 마시고 막 이래서 보니까 이게 회식하면 이런 꺾어 마시는 자세가 진짜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술을 남겨놓고 있다가 저 있습니다 이러면 돼요. 회식 자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 챙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술 딱 남겨놨다가 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너 그런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럼 어떡하죠? 에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마셔주는 거지 한번. 네. 계속 가득 채워놓고 네. 아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적당한 완급 조절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네네. 요즘은 억지로 뭐 술을 권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죠? 꾀병 부리는 거 이거 억지로 해야 되나? 회식인데. 네. 어쨌든 뭐 그냥 분위기에 잘 맞추고 어울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술 하면 또 칼로리 걱정 많이 되시죠, 오키 씨? 그렇죠. 아무래도 안주거리가 약간 기름진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주를 막 먹어도 되나 싶고 막 그렇죠. 그리고 맥주 자체도 뭐랄까 맥주도 뭔가 살찌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제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맥주도 살찌는 거니까. 자, 이게 술자리에서는 무엇보다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적당한 양의 속도도 너무 빠르지 않게 마시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폭탄주 얘기도 나는데 오키 씨는 어떤 술 좋아합니까? 한때 엄청난 유행했던 그 과일 소주 있잖아요. 예. 지금도 유행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한풀 꺾였죠. 아니 아예 시제품이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시제품이요? 나와 있어요. 무슨 이슬. 뭐의 그렇죠. 이슬이라고 나와 있어. 네네. 네. 그거 마셔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뭔가 음료수 같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거 2병 이상은 한 병 이상은 못 시키겠더라고요. 한 병은 딱 마시면 적당한 정도? 그렇군요. 네, 그것만 계속 먹기는 약간 좀 뭐랄까 잘 안 넘어가는 느낌?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튼 여자들은 과일 소주 좋아하죠. 저는 이제 소주를 그냥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처 뭐죠? 네? 참과 처가 있잖아요. 뭐 특히 뭐 다 좋아하는 게 좋아합니다. 있어요? 다 좋아합니다. 아, 자, 그렇군요. 연말에 송년회부터 새 신년회까지 피할 수 없는 회식 자리라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칠 때가 됐군요. 자, 2월의 첫째 날이죠. 2월의 첫째 날 시간 빨리 갑니다. 2월의 첫째 날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